그러면 이거 산내 골련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골로 간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 어원은 여러 가지 어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골짜기로 끌고 가서 죽여버린다 라는 뜻이 있어요. 오시면서 이 골짜기의 느낌을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양쪽에 산이 쌓여 있고 옥천으로 넘어가는 골짜기예요. 이름도 이제 우리가 골련골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혹시 또 물 먹인다 이런 표현도 쓰시나요? 막 친구들 골탕 먹이면 나 물 먹이냐 이러잖아요. 근데 이것도 같은 뜻의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 이렇게 대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주, 청주, 서울 이러한 육지에서는 골짜기로 끌고 갔습니다. 골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울산이나 거제, 마산 같이 바닷가가 있는 곳은 바닷가로 끌고 갔어요. 제주도. 예. 그래서 바닷가에 있는 골짜기에서 총사를 지키거나 마산 같은 경우는요 LST 배에 끌고 와가지고 배 위에서 수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매년 그 유령제를 지내는데 거기에서는 배를 타고 거제도 거의 앞바다까지 가서 괭이바다에서 유령제를 지내세요. 그래서 이런 어원들을 알게 된 다음부터는 농담 삼아서도 너 골로 보낸다, 물 먹인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오늘 이제 알게 되셨으면 이제 농담이어도 조금 자제하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쟁으로 인해서 두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를 위해서 죽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국가에 의한 죽음이 있어요. 차이가 있죠. 근데 그 차이를 우리는 구별을 못하기도 하고 또는 하나의 죽음은 지금까지 외면해 왔다는 겁니다. 대전 현충원은 일반적으로 군인 묘지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군인들이 많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에 애국지사라든지 사회공헌자라든지 많은 분들이 이제 확대해서 안장되어 있는데요. 그곳은 바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묻혀 있는 곳이죠. 그런데 이곳 산내 골련골은 마치 광주 5월무역처럼 국가에 의해서 학살당한, 희생당한 분들이 안장되어 있는 곳입니다. 어디예요? 어디 안장되어 있죠? 바로 여러분들 발 밑에 있습니다. 안장이 아니라 암장이 되어 있죠. 그렇죠. 암매장되어 있죠. 산내 골련골을 다른 이름으로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 골짜기에 희생당한 분들이 적게는 1,800명에서 많게는 7,000명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분들이 어떻게 얼마만큼의 큰 구덩이에 묻혔느냐? 사건 직후에 이곳을 이제 방문했던 영국인 특파원 앨런 위닝턴의 보도에 의하면 작은 구덩이는 20m, 30m짜리 구덩이가 있었다. 50m짜리, 그 다음에 100m짜리, 심지어 200m 가까운 구덩이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구덩이를 쭉 이었더니 1km, 1000m에 달하는 겁니다. 실제 유해들이 발견되고 증언에 의하면 그 구덩이 위치가 어디냐면요. 여기서 이 뒤쪽으로 100m부터 시작합니다. 그 100m짜리 구덩이가 쭉 이어져서 바로 저기에서 끝납니다. 그 구덩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땅으로 밟고 있는 이곳에 한 줄이 더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앞으로 50m 구덩이가 한 개 또는 두 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근을 그 학살의 현장 중에서 1학살지라고 그냥 편의상 이름을 붙였는데요. 진실화위원회에서는 2007년도에 이곳을 이제 유해 발굴을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이곳이 다 사유지예요. 토지 소유주들의 허락을 얻지 못해서 발굴하지 못하고 저 산 쪽으로 5개 지점을 발굴을 했습니다. 거의 4개월 내외 이렇게 걸쳐서 발굴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2 지점에서만 유해가 발굴되었습니다. 한 지점은요, 바로 왼쪽에 보이는 산 날맹이 안쪽에서 29구의 유해가 한 2, 3m나 될까요? 이 구덩이에 그냥 뭉쳐서 이제 발굴이 된 거예요. 거의 몰살당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리고 그 위쪽에서 한 5구 정도의 유해가 또 발굴이 되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진실화위원회가 2010년에 이명박 정권 하에서 연장을 하자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연장하지 않고 해산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진실화위원회 활동이 조사뿐만 아니라 모든 활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유족들은 여기 이곳에 오면 원래 여기가 밭이었거든요. 밭에 보면 나의 아버지 뼈 조각일지도 모르는 이 뼈 조각들이 밭고랑에 굴러다니는데 이것을 국가는 우리 아버지를 죽인 이 국가는 그냥 방치하고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볼 수 없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족문제연구소라든지 사고평화재단 등등 민변 등등이 이 산내 굴령골에서 유해 발굴을 해보자라고 제안을 하셨고 2005년 2월 달에 유해 발굴이 진행되었습니다. 바로 저쪽 왼쪽 부분에 약간 좀 튀어나왔죠. 예, 저 부분이 한 3m, 5m 구간에 달하는 그 장소를 한 일주일밖에 발굴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문제도 있고 시간적인 문제도 있다 보니 이것을 파봤더니요, 유해들이 벽에 박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구덩이가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유해를 발굴했더니 18구에서 20구 정도로 추산되는 유해가 발굴됐어요. 온전하게 몇 구인지 추산할 수 없을 정도 그 7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 단단한 뼈가 다 사가버렸고요. 그리고 엉켜 있어서 개체 수를 확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18구에서 20구 정도의 유해를 발굴을 했고 더 이상 발굴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못 묻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3년으로 뼈가 박혀있는 걸 보니 이 구덩이가 이어진다라고 보여지고 때마침 그 당시에 이 구덩이를 파는데 동원되었다라는 주민이 나타나셔서 자기 자신의 기억에 의하면 그 구덩이를 저기서부터 판 걸로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유해 발굴을 못하지만 다시 땅으로 묻지만 그래도 여기를 의미를 부여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돌아가신 희생자들의 뼈가 있는 곳이었으니 그래도 높진 않지만 나지막한 봉분이라도 만들자. 근데 유해 발굴은 여기뿐만 아니라 그분이 증언해 주셨던 저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무덤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긴 무덤, 그래서 이곳을 이제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붙이게 되었던 거죠. 근데 그 1km에 달하는 그 구덩이가요, 이음에 1km이기도 하지만 저 밑에 100m에서 시작된 구덩이가 여기서 학살이 다 끝나자 더 이상 매장할 데가 없으니 길 건너 저쪽 산으로 넘어갑니다. 저쪽 산 쪽으로는 200m 구덩이가 있을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학살을 다 끝냈는데 더 학살할 국민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또 반대쪽으로 골짜기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간 거리가 저 밑에서 시작하면 저 1km 위에까지 그 학살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세상에서 긴 무덤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적은 있으세요? 예, 없죠. 이곳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 산내 곤령골입니다. 근데 이제 자료들 보면 아까 이제 그 주소 검색하는데 곤룡이에요? 막 이렇게 하죠. 행정 명칭으로 보면 여기는 곤룡이 맞습니다. 예. 근데 저희들은 곤룡이라고 말하지 않고 곤령골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우선 곤룡이라는 말이 부르기가 되게 어려운 발음이기도 합니다만 의미 부여를 하는 거죠. 곤령골. 뼈들의 영혼이 있는 골짜기. 저는 이곳을 밤에 정말 어쩔 수 없이 한번 온 적이 있었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나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러한 기운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 보면 뭔가 이상한 느낌이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주민분들은 다 아시는 거죠. 말을 못할 뿐이죠. 근데 정말 황당한 이야기인데요. 이곳에서 나는 작물들이요, 다른 곳에 나는 작물들보다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예. 그 이유 아시겠죠? 얼마만큼의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희생되었는지. 그러다 보니까 그 해, 70년 전 그 해 여름, 이 골짜기에서 흘러나간 이 핏물이 대전천을 가득 메웠습니다. 몇 년이 지났으나 큰 비가 내렸습니다. 홍수가 나면 그 묻혀있던 뼈들이 쓸려서 대전천, 우리가 방금 거쳤던 대전 감옥 근처까지도 흘러내려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억울한 넋이 끌려갔던 곳을 다시 회귀한, 북상하는 대전천을 따라서 올라간 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7,000명의 사람들을 21일간 죽인다는 게 말이 되느냐, 상상이 안 가죠. 우리나라는 사형제가 있긴 하죠.
실질적으로 집행을 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가 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형제가 현존하는 국가입니다. 근데 사형에는 두 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민간인들을 상대로 하는 교수형이 있고요. 군인들을 상대로는 교수형이 아니라 총살형을 처합니다. 근데 아무리 잘못한 사람, 죽을 만큼 잘못한 사람,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죽여야 되는 인간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무리 법적 집행이라 하더라도요. 그래서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교수형을 처할 때도 그 밑에 발판이 꺼지는 이 버튼은 5개 중에 진짜는 하나죠. 그래서 5명의 집행관이 동시에 누릅니다. 그래야 내가 저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 거라는 위안을 얻는 거죠. 총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을 총살하기 위해서는 5배 이상의 사수를 배치합니다. 그러니까 그 5명이 동시에 쏘면 어떤 사람은 눈을 감고 쏘겠고 어떤 사람은 일부러 안 맞추겠고 근데 어쩌다 보면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내 총이 저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 거야 라고 위안을 삼기 위해서 그렇게 5배 이상의 사수를 배치하는 게 군에서의 그 총살 방식입니다. 산내 권령골의 처음에 학살은 이렇게 군의 총살 방식으로 집행이 되었다고 해요. 사형목을 받고 거기에 학살할 사람을 묶어놓고 눈을 가리고 근접해서 총을 겨눕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하루에 죽일 사람이 너무 적은 거예요. 황당하죠. 자국민을 더 많이 죽이려고 새로운 방식을 고안합니다. 뭐냐? 구덩이를 파고 구덩이 끝에다가 그 사람을 엎어놓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미 대전 형무소에 끌려올 때부터 거의 정신이 나가 있어요. 왜? 옆 사람하고 어떻게 팔을 엮냐면요. 제 왼손을 옆 사람을 손하고 엮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트럭에 40명, 50명을 채워갖고 지금 우리가 왔던 그 길을 그 트럭에, 그 작은 트럭에 실려고 와요. 그러면 오다가 압사된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가 돼 있고 거의 주민들이 표현하면 정어리처럼 끌려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고 와서 여기에 왔더니 소방대원들, 우익 청년들이 이 사람들을 사지를 들고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그러면 헌병들이 그곳으로 가서 발로 등을 밟습니다. 그리고 M16 총으로 예, 죄송합니다. 예, 제가 예비 훈련 때 썼던 게 M16이다 보니까 M1 총으로 머리를 향해서 겨눕니다. 근데 그 5명이 한 명을 총살할 때도 엄청 심리적 부담감이 있는데 아무리 군인이라 하지만 그때 20살 나이 그 젊은 청년들이 자국민을 죽이라는 그 명령을 어떻게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이 사람들이 진짜 죽을 사람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에는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사형 선고받은 사람이 이미 사형 집행을 당했거든요. 대전 형무소에 있는 사람들은 7년형, 1년형 여러 형기의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에 사상범이 아닌 사람도 있었고 사상범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실제 그 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아무 얘기도 없었습니다. 근데 죽이라고 하는데 이 총을 방아쇠를 당기지 않을 수가 없었던 이유는 자기 뒤에 권총을 들고 있는 지휘관이 있었습니다. 심중이라고 표현되는 그 사람 실명 심용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성신여대 이사장을 지냈고 심화진 총장의 아버지, 이 사람이 이 산내학살 현장 지휘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그 사병들에게, 헌병들에게 네가 그 방아쇠를 당기지 않으면 내가 내 권총의 방아쇠를 당겨서 네 머리통을 날려버리겠다라고 위협을 하는 거죠. 그럼 이 학살의 집행에 참여한 군인들은 학살의 실제 가해자이면서도 또 하나의 피해자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이 학살은 헌병대 10명이 한조가 되고요. 나중에는 대전경찰서 사찰과 형사 10명이 한조가 돼서 한 번에 20명씩 학살을 했습니다. 그 뒤에는 또 20명의 한조가 있습니다. 교대를 합니다. 40명을 태운 이 트럭이 대전형무에서 이곳에 도착하면 2번이면 학살이 끝나는 겁니다. 그 트럭이 하루에 몇 대가 왔냐 알 수가 없습니다.
50년 동안 똑같은 판에서 삼겹살 구워 먹으면 고기가 시급해집니다. 판을 갈 때가 이제 왔습니다. 국민의 말과 언어, 거꾸로 타는 보일러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복지 공약이 왜 이렇게 자꾸 거꾸로 축소되는지 유쾌하게 그런데 따뜻하게 서민들의 눈물을 이제는 닦아줄 때가 됐다. 그전에 정치에선 들어보지 못했던 메시지를 던지는 이런 것들이 국민의 마음에까지 전달이 되고 있구나. 상당히 여유 있는 표차로 앞서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떠나지 마세요. 예, 이 사무실에 있을 겁니다. 함께 비를 맞지 않고서 우산을 씌워준 거 이거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공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장애는 개북한 못하는 거예요? 기약 없는 일, 알아주지 않는 일, 하지만 꼭 해야 하는 일, 그분은 하셨잖아요. 평생을 걸고. 민주주의가 정말 민주주의가 아니더라. 그걸 폭로하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법 앞에 만 명만 평등하다 이런 생각 사실 듭니다. 평생을 꿈꿔왔던 일을 하는 거니까 좋은 거죠. 예, 저는 뭐 때리면 맞는 체질입니다. 정치인 노회찬은 노동운동가 노회찬과 같은 사람이었고 휴머니스트로서의 자연인 노회찬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노회찬은 낭만파예요. 잘 놀고 악기 하나 정도는 할 수 있는 문화적으로 그런 나라까지 꿈꾼 거죠. 여러분들과 함께 가져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었습니까? 벚꽃은 떨어질 때가 제일 멋있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수록 여러분들과 저 사이의 애정은 더욱더 많아지고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합니다.